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2분 뒤면 오후 10시가 된다. 오늘 장사는 다 한 건가? 주방에 있는 나미키 타로는 카운터 너머로 가게 안의 모습을 살폈다. 남은 손님은 이제 두 테이블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들 뿐이었다. 여성 한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일행에게 오랜만에 왔다고 하는 걸 보아하니 이전에도 와봤던 모양이다. 나미키는 슬그머니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다.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착각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단골은 아니었다. 잠시 후 여성 손님 중 한 명이 계산을 해달라고 한다. 나미키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마치코가 계산대로 향했다. 잘 먹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네요. 여성 손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꼭 다시 올게요. 사실 예전에 온 적이 있어요. 6년 전인가? 아, 그래요? 굉장히 예쁜 직원분하고 대화했었는데 여기 사장님 따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고등학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있죠? 나미키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다. 여성 손님의 가벼운 질문에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아내는 그 말을 듣는 게 괴롭지 않을지 귀를 기울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예, 뭐 그냥. 마치코는 얼버무렸다. 딱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아직도 여기서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여기 없어요. 어머, 독립했나 보네요. 야무진 자녀분이시네요. 저는 우리 애가 언제까지 부모한테 얹혀 살런지 그게 정말 걱정이에요. 아유, 괜찮아요. 막상 독립하면 어리광 부릴 때가 그리워질걸요? 그렇겠죠? 마치코와 여자 손님은 출입구 쪽으로 갔다.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감사하다는 마치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미키는 칼을 내려놓고 카운터 쪽으로 갔다. 마치코가 가게 입구 커튼인 노렌을 거두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아니, 손님하고의 대화가 들려서. 나미키는 뒤통수를 긁으며 말했다. 그냥 평소하고 다를 게 없어 보여서. 물론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겠지만. 마치코는 살짝 미소 지었다. 이 정도로는 끄떡없어. 장사를 한두해 하는 것도 아닌데 뭘. 하긴. 마치코는 노렌을 한쪽 구석에 세워놓고 뒤를 돌아서 남편을 쳐다보았다. 작은 체구의 작은 얼굴이지만 젊었을 때부터 눈빛만은 강한 인상이었다. 그 눈으로 쳐다보기라도 하면 저절로 뒷걸음질이 쳐질 정도다. 당신 아직도 힘들어? 뭐가? 사오리 말이야. 사오리가 이제 우리 곁에 없다는 거. 난 이제 괜찮아. 당신은 주방 안에만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좀 전 같은 일 가끔 있어. 아마 나츠미도 그럴 거야. 근데 그 앤 아무런 티도 안 내. 그 애도 이젠 적응된 거겠지. 나츠미는 나미키 부부의 둘째 딸이다. 이번에 대학 2학년생이 된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가게에 와서 돕고 있다. 나미키가 말이 없어지자 마치코가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적응 못한다고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괜한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가게 뒷정리는 당신한테 맡겨도 되지? 난 좀 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마치코가 검지손가락을 천장을 향해 가리켰다. 가게 위 2층은 나미키 부부의 생활 공간이다. 맡겨둬. 그럼 먼저 올라간다. 마치코는 가게 구석에 있는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나미키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곧바로 정리하지 않고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등골이 휘는 듯한 고통으로 참을 수 없었다. 전부터 여자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다. 사오리는 나미키 부부의 첫 아이였다. 핑크빛 피부를 가진 눈이 큰 아이였다. 첫째는 남자아이를 원했지만 막상 태어나고 보니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였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아내 마치코는 주방에서도 홀서빙에서도 나미키 가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출산 후 그녀가 일에 복귀하자마자 주방과 홀하는 육아의 현장이 되었다. 힘들 걸 각오했지만 뜻밖의 조력자들이 나타났다. 바쁘거나 곤란할 때 사오리를 안아준다거나 달래주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사오리가 돌이 될 쯤에는 둘째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사오리가 유치원에 가는 도중에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다. 사오리는 그렇게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했다. 사오리가 큰 소리로 인사하면 사람들은 기뻐했고 그때마다 나미키는 뿌듯했다.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사오리는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 밝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며 힘들 때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사오리의 장점이라고 가정방문을 했던 담임교사가 마치코에게 말한 적이 있다. 학교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지만 부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육 방식이 틀리지 않는다고 자부했다. 사오리는 천성이 온순해 부모에게 반항한 적이 거의 없었다. 3살 아래 동생을 잘 돌봐주는 착한 언니였다. 게다가 사오리는 뛰어난 재능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노래다.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무리 어려운 노래도 한 번 들으면 거의 외웠고 음정도 틀리지 않았다. 나미키가 절대음감이라는 표현을 알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그게 사오리에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가을 축제. 대규모 코스튬 퍼레이드가 메인 행사이긴 하지만 현지인들이 기대하는 행사 중 하나가 바로 노래자랑이었다. 사오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출전하여 영화 타이타닉 주제가인 마이 하트 윌 고온을 훌륭하게 불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때 나미키가 딸이 정식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그때부터 가을 축제에 매번 출연하게 되었다. 고향에서 유명해져 노래자랑에는 사오리를 보려고 오는 관객들로 붐빌 정도였다. 고등학생이 될 쯤에는 사오리도 여름방학이나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가게를 도왔다. 단골 손님 중 생각 없이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내 클럽에서 일하면 돈을 배로 벌 수 있다고 사오리에게 말하곤 했다. 사실 부모인 자신들이 봐도 딸이 너무 예쁘게 컸다고 생각했다. 사오리의 존재만으로도 꽃이 핀 듯이 화사하다며 가게 안의 분위기가 늘 활기찼다. 당연히 손님도 늘었다. 사오리는 가게의 간판이었다. 니코라라는 사람이 가게에 찾아온 것은 사오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다. 그는 이 마을에서는 유명한 자산가였다. 젊은 시절에는 뮤지션을 목표로 했었고 지금은 업계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다고 했다.
다수의 녹음실을 가지고 있으며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발굴한 가수들을 몇 명인가 꼽아 말했다. 니크라는 나미키 부부에게 사오리가 프로 가수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나미키는 사오리가 노래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지만 연예인을 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어리둥절했고 마치코도 마찬가지였다. 니크라가 돌아간 후 부부는 상의했다. 그들은 사오리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우선 사오리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기로 했다. 사오리는 하고 싶다고 했으며 부모가 반대를 할까봐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장래희망은 가수라고 했다. 대학을 가보려고도 했지만 딱히 배우고 싶은 게 없다고 했다. 본인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 나미키는 딸이 좋아하는 걸 도전이라도 하게 해야 한다고 아내와 상의한 후 사오리를 니크라에게 맡기기로 했다. 사오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된다. 부부는 딸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설령 좌절하더라도 앞으로의 인생에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둘째 딸 나츠미는 그저 단순히 기뻐했다. 아직 데뷔도 하지 않았는데 언니가 큰 무대에 서는 모습을 상상하며 들떠 있었다. 그렇게 사오리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니크라 밑에서 레슨을 받게 되었다. 고맙게도 레슨료는 전혀 청구되지 않았다. 그는 돈 얘기만 나오면 데뷔하고 잘 나가게 되면 그때 보상받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었다. 니크라는 존 레논을 너무 동경해 동그란 안경에 장발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는 재력가임을 티내지 않고 부드러운 성격이어서 호감형이었다. 다만 레슨만은 엄격했던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가 칭찬에 인색하다고 사오리가 자주 말했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 간섭하는 일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스마트폰 같은 건 노래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미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그에게 딸을 맡기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사오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이제 제가 아는 프로듀서에게 사오리의 노래를 들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니크라가 가게에 와 기뻐하며 그렇게 말한 것은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사오리가 19살 되는 그날로부터 고작 2주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이다. 저녁에 외출한 사오리가 돌아오지 않아 계속 전화를 걸고 짐작 가는 곳을 전부 찾아봤지만 사오리가 어딨는지 알 수 없다고 니크라가 연락해왔다. 경찰에 신고한 건 다음 날이었다. 경찰은 인근 CC카메라를 수색해 보았다. 인근 편의점 CC카메라에 걷고 있는 사오리를 발견했다. 일행은 없었고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신회사에 통화 이력을 문의했지만 그 시간 사오리 폰에서 발신된 것은 없었다. 누군가가 사오리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착신 내역은 통신회사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오리가 어떤 사건에 말려들었을지도 모른다며 대대적인 수색을 했다. 주변에 흐르는 강물 밑바닥까지 모조리 수색했다. 그러나 사오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미키, 그의 아내 마치코, 둘째 딸 나츠미는 도처에 전단지를 뿌렸다. 동네 상인과 단골 손님들도 거들었다. 하지만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마치코는 냉가슴을 앓으며 그만 몸져 누웠다. 나츠미도 매일 눈물로 지새어 눈이 퉁퉁 붓고 그럴 때면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단골들은 가게의 임시 휴업이 길어진 것에 대해 아무 불평 없이 기다려 주었다. 경찰이 사오리의 DNA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혹시 신원불명의 사체가 발견되면 경찰은 그저 감정이나 해보는 것일 거라고 남이끼는 생각했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후 경찰로부터의 연락은 없었다. 사오리로 보이는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남이끼는 그걸 기뻐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점점 알 수 없게 되었다. 어차피 이제 이 세상에 사오리는 없다. 그렇다면 그는 빨리 시신을 찾아서 편안하게 보내줘야 한다는 마음만 들 뿐이었다. 2달 전 사오리가 실종된 지 정확히 3년째가 되었다. 남이끼는 이제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올해도 전단지를 돌렸다. 예상대로 헛고생이었지만 크게 실망하진 않았다. 이제는 어떤 의식 같은 일처럼 돼버렸다. 남이끼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10시 반이 넘었다. 멍하니 시간만 허비해버린 느낌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신을 차리기 위해 자신의 오른쪽 뺨을 2번 때렸다.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사오리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칠 지경이었다. 주방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가게 전화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가족이라면 전화 걸 일이 있으면 각자의 휴대폰으로 걸 것이다. 일단 전화를 받아 영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남이끼입니다 라고 말했다. 남이끼 유타로 씨의 집이군요. 중저음의 남자였다. 실례하지만 누구시죠? 그의 물음에 대한 남자의 대답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다. 시즈오카현 경시청입니다. 크사나기가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난 뒤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누군지 묻는 무뚝뚝한 말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크사나기입니다. 들어오게. 크사나기는 문을 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고개를 들었다. 경무관인 마미야가 책상 앞에 앉아있다. 상의를 벗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있다. 크사나기는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이자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올백으로 멋지게 백발을 빗어넘긴 모습만 보더라도 누군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마미야가 크사나기의 뒤쪽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여비서와 동행이라 역시 경시청 에이스답군. 다들 좀 바빠서. 크사나기는 쓴웃음을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부하인 우츠미 카오르가 다소 불쾌한 듯이 서 있었다. 갑자기 불러서 미안하네. 이타바시 강도 살인사건 이제 겨우 실마리가 잡혀서 바쁜 건 알고 있네만 우선 앉지. 마미야가 자신의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크사나기는 의자를 당겨 앉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창가 쪽 인물을 바라보았다. 마미야가 그를 부른다. 크사나기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그가 이쪽을 보면서 옆에 있는 의자에 말없이 앉았다. 전 경무관이었던 지금은 수사일과 국장인 다타라였다. 마미야가 어서 앉으라는 재촉의 눈짓을 보냈기에 크사나기는 바로 앉았다. 그러나 우츠미 카오르는 그대로 서 있었다. 우츠미 자네도 좀 앉는 게 어떤가? 다타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여전히 중저음의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아닙니다. 전 그냥. 얘기가 좀 길어질 걸세. 마미야가 말했다. 그렇게 계속 서 있으면 우리들도 신경 쓰이니까 앉게나? 네, 그럼. 우츠미 카오르는 크사나기 옆에 앉았다. 그런데 마미야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크사나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현재 사건만으로도 벅찬 크사나기를 일부러 오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는 사건이 있네. 크사나기는 의아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저희 팀에서 말입니까?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사건이 났다면 그 사건 담당자가 맡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초기 수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해도 아직 사건 조사 중인 다른 수사본부의 담당자에게 부탁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네. 우선 간략하게 말하지. 들어보게나. 그렇게 말하고 마미야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들려준 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2주일 전 시즈오카현의 작은 마을의 근처에 있는 유명한 쓰레기장에 화재가 났다. 평소 진상을 부려왔던 한 이웃의 짓일 거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화재가 뉴스에 크게 보도되어 주목을 끈 이유는 따로 있었다. 화재 진압 후 두 사람의 시신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 사체들은 화재 전에 이미 백골화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다. 곧바로 신원 확인에 들어갔고 한 구는 그 집에 혼자 살던 할머니, 다른 한 구는 신원을 알 수 없었다. 불에 타고 남은 소지품과 사체의 키를 보아하니 젊은 여성의 것으로 보여진다. 시즈오카 경시청은 전국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몇 가지 정보를 얻었고 그중 하나는 3년 전 도쿄도 기쿠노시에서 행방불명된 젊은 여성의 것이었다. 해당 여성이 실종 시 몸에 지니고 있던 십자가 펜던트가 이번에 발견된 것과 흡사해 DNA 감정에 들어갔다. 그 결과 한 여성의 신원으로 밝혀졌다. 다만 그 여성은 불이 난 이 집과의 연결점이 전혀 없었다. 여성의 유족들은 생전에 그녀가 시즈오카에 가본 적조차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미야 경무관은 사진이 첨부된 서류를 쿠사나기 앞에 놓았다. 거기에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이 적혀 있었다. 이름은 나미키 사오리, 실종 당시 19세. 쿠사나기는 서류를 집었다. 사진 속에서는 티셔츠 차림의 여자아이가 손가락으로 V를 만들고 웃고 있었다. 눈매가 또렷하고 턱선은 갸름하며 입술은 조금 두껍다. 외모로 보자면 그녀는 틀림없이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것이다. 예쁜데요? 그의 옆에서 우츠미 카오루가 서류를 보며 속삭였다. 아이돌 가수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렇지? 마미야가 진지한 얼굴로 우츠미 카오루를 바라보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가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 아이돌 가수에 대한 화제는 평소 같으면 가벼운 농담거리로 말하지만 쿠사나기는 오늘만큼은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미야의 얘기를 들으니 까다로운 건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 또 이런 사건이 자신에게 온 건지. 다른 항구가 집주인이라는 건 확실한 건가요? 쿠사나기가 물었다. 발견된 옷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한 결과 집주인과 거의 일치한다고 하네. 인근 주민들 말로는 한 6년 전부터 집주인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군. 근데 평소 친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네. 호적상으로 6년 전 이미 80세가 넘은 걸 보면 자연사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거라는 게 시즈오카 경시청의 소견이네. 노인 고독사란 거지. 6년 전이라. 쿠사나기는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을 가리켰다. 집주인 노인은 이 여성의 죽음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군요. 뭐 그런 셈이지. 나미키 사오리 씨의 사망 원인은 뭐죠? 마미야가 숨을 들이마셨다. 두개골에 함몰이 있었다고 하네. 말하면서 천천히 팔짱을 꼈다. 그게 치명상인지는 알 수 없네. 이 화재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만 안다네. 그 말은 즉, 쿠사나기는 자신의 상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현재로선 타살 증거가 없는 거군요. 지금으로서는 그렇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미야는 옆에 있는 다타라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어려운 사건을 맡게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금태 안경 너머로
다타라의 눈빛이 날카롭다. 언뜻 보기에는 점잖은 신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현역 시절에는 한성지라는 수완가였던 것으로 유명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버무리려 하지 말게. 얼굴에 다 써있네. 다타라는 섬뜩하게 웃었다. 설사 살인이라고 해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3년도 훨씬 지난 일이고 목격자나 물증을 찾기가 쉽지 않지. 더구나 시신을 숨겼던 곳은 화재로 대부분 소실됐고 이러면 뭘 어떻게 수사해야 할지 난감하지. 수사 책임자로서는 아주 재수없게 까다로운 사건을 맡았다고 생각되어 속이 썩어드는 기분일게야. 쿠사나기는 입을 다물고 시선을 책상으로 떨어뜨렸다. 사실 다타라 국장이 지금의 그의 심정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하지만 국장은 말했다. 보게나 쿠사나기. 쿠사나기는 그를 향해 얼굴을 돌려 금태 안경 속에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이 사건은 어떻게든 자네들이, 그러니까 마미야 경무관하고 쿠사나기 계장 자네가 함께 조사해줬으면 좋겠네. 그 말씀은 다타라는 마미야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마미야가 갑자기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쓰레기 천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지만 기댈 곳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닐세. 사실 아들이 한 명 있다네. 할머니 사망 후 누군가가 집에 들어갔다면 그건 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크지. 그의 거처는 확인됐습니까? 2년 전에 면허를 갱신했었네. 주소는 에도가와구이고 현재도 거기에 살고 있네. 이전에는 기쿠노시 미나미 기쿠노 지역의 아파트에서 살았었네. 피해자 집에서 약 2km 거리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폐품 수거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를 떠났네. 그때가 바로 나미키 사오리가 실종된 직후였네. 쿠사나기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비로소 약간의 희망의 빛이 보인 것이다. 마미야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내와서 쿠사나기 앞에 놓았다. 이 남자 한번 보게나. 운전면허증의 확대사본이었다. 사진에 찍힌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떨렸다. 단숨에 체온이 상승하는 느낌이 들었다. 면허증에는 하스누마 가니치라고 적혀 있었다. 쿠사나기는 눈을 크게 뜨고 두 상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하스누마인 겁니까? 맞네. 우리가 아는 그 하스누마지. 마미야가 무겁게 말했다. 유나양 사건의 피고인이었다. 쿠사나기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스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뺨에 경련이 일어났다.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보았다. 하스누마는 쿠사나기가 만났을 때보다 나이는 들어 보였지만 날카로운 인상은 여전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게 있네. 마미야가 사진 한 장을 내놓았다. 이번에 화재가 난 그 쓰레기 더미 집이지. 몇 년 전 시청에서 촬영했었네. 어떤가? 본 것 같지 않나? 쿠사나기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지붕이 있고 작은 문 같은 것도 보였다. 쿠사나기는 예전 기록들을 살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 장소는 시즈오카현이었죠. 혹시 냉장고를 압수했던 그 집인가요? 그렇네. 마미야는 쿠사나기를 가리켰다. 자네와 내가 이 집에 갔었지. 19년 전에. 하기야 그땐 이 정도로 쓰레기 투성이는 아니었지만. 그 집이었습니까? 이제 알겠나? 왜 내가 이 사건을 자네 팀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지. 다타라가 말했다. 형사과 부장과 수사일과 과장에게 이미 말해두었네. 아님 다른 과에 말하는 게 나을까?
아닙니다. 크사나기는 책상 위에 두 손을 불끈 쥐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꼭 저희 팀에서 책임지고 수사하겠습니다. 다타라는 만족스러운 듯한 얼굴로 끄덕였다. 옆에 있던 우츠미 카오루가 입을 열었다. 유나양 사건이란 게 나중에 알려주지. 크사나기가 말했다. 다타라가 일어서자 크사나기 일행들도 일어섰다. 그가 성큼성큼 걸으며 방을 나간다. 마미야가 뒤를 따르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시즈오카현 경시청과의 합동수사본부를 기쿠노 경찰서에서 할 예정이네. 이타바시 사건 뒤처리는 관할 담당자에게 맡기고 당장이라도 이쪽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게. 알겠습니다. 크사나기는 기압이 잔뜩 든 채로 대답했다. 문이 쾅 하고 닫힌 후 크사나기는 우츠미 카오루에게 말했다. 팀 전원에게 연락하게. 지금 본청에 모두 집합하도록. 알겠습니다. 우츠미 카오루가 정장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도쿄도 아다치구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모토하시 유나가 실종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5월이다. 당시 유나는 12살이었다.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근처 공원에 간다며 나갔다. 공원은 집 바로 근처로 학교 갈 때 늘 다니던 길이었기에 유나의 엄마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도 유나가 돌아오지 않자 공원까지가 찾아 헤맸다. 유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유나와는 벌써 헤어졌다고 한다. 유나의 엄마는 불길하게 느껴 남편에게 연락했다. 부부는 몇 군데 짐작 가는 곳을 찾아다닌 뒤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유나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감시 카메라가 많지 않았고 유익한 수사 정보도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유나같이 보이는 한 소녀가 하늘색 작업복을 입은 어떤 남자와 걷고 있었다는 한 여성의 목격담이 있었다. 뒷모습뿐이어서 남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보통 끼로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았다고 한다. 유나의 인상착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사나기는 하늘색 작업복이라는 말을 듣고 누군가가 떠올랐다. 유나의 아버지 모토하시 세이지가 운영하는 부품 공장 직원들의 작업복이 바로 그 색깔이었다. 목격자에게 보여주니 너무 비슷하다고 했다. 공장 종업원은 30명 정도였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방을 보여주었고 거부한 사람들은 보여주지 못할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상한 점은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직원 중 한 명이 하스누마 가니치였다. 30살에 혼자 살고 있었다. 당시 수사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유나가 실종된 지 사흘 만에 하스누마의 집을 찾아가 수색했다. 특정한 건 없었다는 소견이었다. 결국 유나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명분뿐인 수사만 이뤄졌을 뿐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 실종된 지 한 달 뒤 유나의 엄마는 집 근처 빌딩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유서에는 남편과 유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써 있었다. 자신의 딸이 이젠 이 세상에 없음을 비관했고 밤늦은 시간에 딸을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은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한 것 같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그로부터 약 4년 뒤다. 오쿠타마의 산중을 트레킹하던 한 남성이 사람뼈 같은 것이 흙 속에 반쯤 묻혀있는 것 같다고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자 여러 개의 해체된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확실히 인간의, 게다가 크기와 길이 등으로 볼 때 아이의 뼈라는 것이 밝혀졌다. 손상은 많았지만
두개골의 형태는 남아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과학수사연구소가 10개 이상의 몽타주를 만들었다. 그것들을 전국 경찰서에 배포한 결과 모토하시 유나로 추정되었다. 남은 건 DNA 감정이었다. 곧바로 유나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사본부는 아다치 경찰서로 정해졌다. 본청에서 지원 수사를 나온 게 다타라가 지휘를 맡고 있는 팀이었다. 당시 마미야는 주임이었고 쿠사나기는 수사일과에 소속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유망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단서가 별로 없었지만 발견된 해골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단순히 토막으로 절단하여 묻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번 태우는 적이 있는 것이었다. 모토하시 유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을 중심으로 사체를 소각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추정했다. 아무리 대담해도 공터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태우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소각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가까운 곳에 소각로가 없는지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쿠사나기가 눈여겨본 것이 하스누마 가니치였다. 이 당시에 하스누마는 모토하시의 회사를 이미 그만둔 상태였지만 이력서가 남아있었다. 그의 경력을 확인해 보니 전에 산업폐기물 하청회사에서 일한 이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는 당연히 크고 작은 몇 개의 소각로가 있을 것이다. 그 회사에 가서 하스누마의 상사였던 사람을 만나 아주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다. 한 4년 전에 하스누마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처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회사가 쉬는 날에 소각로를 쓸 수 없겠냐고 물었다고 한다. 뭘 태울 거냐고 물었더니 그는 지인이 죽은 애완동물을 몇 마리 맡겨서 그것을 태우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애완견에 장례 비슷한 걸 해주고 용돈을 번다고 했다고 한다. 그 회사에서 고양이나 개의 시체를 쓰레기와 함께 태우는 일은 종종 있었다. 그는 하스누마에게 뒷정리만 깨끗하게 해준다면 상관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시기상으로 모토하시 유나의 실종 시기와 일치했다. 그리하여 하스누마 가니치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 그의 과거를 조사해봤지만 불분명했다. 정확히 아는 건 시즈오카현 출신으로 여러 직장을 전전하고 있었다는 것 정도다. 마미야가 우선 하스누마를 만나야겠다고 해서 쿠사나기와 함께 갔다. 그는 공장을 그만뒀지만 이사는 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눈에 표정이 없는 남자였다. 말을 할 때 움푹 패인 뺨조차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마미야가 제일 먼저 질문한 건 소각로에서 처분한 애완견 주인들의 이름이었다. 그것만 안다면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하스누마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주인들과 약속했기 때문이란다. 마미야는 애완견의 종류와 몇 마리였는지 얼마 정도의 요금을 받고 처분했는지를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냐고 묻기까지 했다. 차분한 그의 목소리가 쿠사나기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가 대답을 거부하면서 그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졌다. 보통 체구의 하스누마는 목격자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유나의 아버지와 여러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하스누마와 유나는 그저 단순한 직원과 사장의 딸이라는 관계 이외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듯했다. 그와 회사와의 사이에 어떤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던 중 쿠사나기는 한 장의 사진에 주목했다. 그것은 4년 전 하스누마의 집을 방문한 경찰이 실내를 촬영한 모습이었다. 그것을 보다가 알게 된 것이 있었다. 마미야와 함께 그의 집에 갔을 때 쿠사나기는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눌 동안 주위를 관찰했다. 사체를 숨길 만한 곳이 없는지 관찰해보라고 마미야가 미리 말해두었기 때문이다. 그가 소각로를 빌릴 때까지 시신을 어딘가에 숨겼을 것이다. 그는 방 2개에 부엌이 딸린 집에서 단촐하게 살고 있었다.
만약 시신을 숨겼다면 벽장이나 천장 뒤 정도일 것이다. 큰 옷장 같은 것도 없고 냉장고만이 덩그러니 있었다. 호텔방에서나 볼 수 있는 소형 타입의 것이다. 아무리 아이의 시신이라고 해도 여기에 두는 건 무리일 거라고 구산하기는 생각했다. 하지만 4년 전 사진에서는 더 큰 냉장고가 있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성인의 허리 정도까지 오는 것이었다. 이 정도면 시신을 토막내면 아이 하나쯤은 수습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년 동안 냉장고를 교체한 것이다. 왜일까? 크사나기는 생각해 보았다. 나중에 시신을 소각로에 태울 때까지는 자기 방에 보관해 둘 수밖에 없다. 부패를 늦추려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제일이다. 그리고 뼈를 산속에 매장한 뒤에는 냉장고를 처분한 것이다. 그냥 계속 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 추리가 맞는다면 그 냉장고에 시신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크사나기는 마미야와 다타라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들은 이 젊은 형사의 추리가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 변화는 없었다. 그 냉장고를 어떻게 찾아낼지 고민되기 때문이었다. 아니, 애초에 그 냉장고가 있기는 한 건지. 어쨌든 4년이나 지난 일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범인의 입장이었다면 냉장고를 어떻게 처분할지 생각해봤다. 경찰에 들키지 않고 가급적 몰래 처분하고 싶었을 것이다. 즉, 정식업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자체 처리를 한다 해도 혼자서 운반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스누마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 일이다. 그의 조력자로 마작 동료들 이름이 올랐다. 그 남자는 경트럭을 소지하고 있었고 바로 인정했다. 4년 전쯤 냉장고를 옮기는 것을 도왔다고 한다. 행선지는 하스누마의 본가였다. 시즈오카에 혼자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낡은 냉장고를 갖다 주려고 한다고 하스누마가 말한 것 같다. 곧바로 쿠사나기는 마미야와 함께 그의 본가로 갔다. 그의 모친은 하스누마 요시에로 작은 키에 새우등처럼 굽어있어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들어 보였다. 갑자기 찾아온 낯선 남자들이 형사라는 걸 알고는 그녀는 잔뜩 겁을 먹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반복하며 말했다. 마미야가 냉장고에 대해 묻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4년 전 아들이 냉장고를 가져오지 않았냐고 묻자 비로소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거 안 쓰고 있어요. 그 애가 제멋대로 놓고 갔지만 짐만 될 뿐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물었더니 안쪽 다다미 방에 있다고 했다. 그녀가 안내해준 곳으로 가니 크사나기는 아연실색했다. 방이라기보다는 창고라고 말하는 게 나았다. 난잡하게 물건이 쌓여 있었다. 그 안쪽에 분명히 냉장고가 있었다. 사진 속의 그 냉장고임이 틀림없었다. 곧바로 압수 절차가 취해졌고 그제서야 하스노마 요시에는 사실을 알고 싶어 했다. 물론 자세한 얘기는 해줄 수 없었다. 냉장고는 국과수로 보내어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미령의 혈흔과 살점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 DNA 감정이 이루어졌고 모두 모토아시 유나의 것으로 판단됐다. 그 사실이 발표된 날 수사본부와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모두들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크사나기는 수사 일과에 배치되자마자 일찌감치 공을 세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상황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스누마 가니치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한 것이다. 냉장고에서 모토아시 유나의 시신의 일부가 왜 나왔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냉장고를 교체한 이유는 그저 낡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래도 다타라 수사 담당자들은 체포를 감행했다. 일단 구속해서 철저히 조사하면 바로 자백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우선 사체유기나 사체 손상으로 체포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사체유기나 사체 손상에 공소시효가 벌써 3년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살인죄로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하스누마는 조사 시작부터 묵비권을 행사했다. 협박을 해봐도 구슬려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수사회의에서 다타라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거를 다 긁어 모으라고 윽박지르는 듯한 명령을 했다. 그의 부하들이 우렁차게 대답한 후 전력을 다해 수사한 결과 하스누마의 범행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스누마는 소각로를 사용한 이틀 뒤에 렌터카를 빌렸다. 그리고 그 렌터카의 주행거리가 그의 집에서 뼈가 발견된 장소까지의 왕복이 가능한 거리로 비슷하게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하스누마의 방을 수색한 경찰들은 신문에 둘러싸인 낡은 삽을 발견했다. 분석해보니 삽에 묻은 흙과 뼈가 묻혀있던 곳의 흙의 성분이 비슷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정보는 추가되었다. 다만 모두 정황 증거일 뿐 하스누마의 범행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타협안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하스누마를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혹은 그보다 가벼운 과실치사로 인정하게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사인이 불분명하므로 모순된 얘기는 아니다. 이 의견에 다타라는 분노했다. 범인을 상대로 거래 같은 걸 한다고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딱 잘라 거부했다. 애초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건 자신이 중죄를 저질렀다는 의식이 있으니 어떻게든 살인죄 기소를 해야 한다고 다타라는 말했다. 결국 살인의 물증은 하나도 찾지 못한 채 송치하게 되었다. 나머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검찰은 기소를 택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 재판에서 반드시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한 듯했다. 하지만 재판은 검찰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첫 공판에 하스누마는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정식으로 그가 의미 있는 말을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다. 그 이후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의 모든 질문에 할 말 없다라고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다. 무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크사나기 팀의 귀에도 들어왔다. 크사나기는 정황 증거기는 하지만 이렇게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재판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재판의 초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모토아시 유나의 사망이 살인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살해 동기와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정황 증거만으로도 살인 입증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하스누마가 살인 후 시체를 태우고 묻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첫 판결날은 아침 일찍부터 추웠다. 그가 체포된 지 약 3년이 다 되어갔다. 크사나기는 그때 수사기관으로부터 그가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